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정지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될 직업상담사의 상담학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직업 상담을 할 때 상담학에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상담의 구조화가 있네요. 상담의 구조화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내담자와 제가 상담자인데 만났을 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만날 건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업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 정보를 다 알고 와서 이제는 나의 적성과 흥미를 보고 싶을 것인지, 검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도 다 어디서 하고 와서 자기에 대해서 알고 와서 직업 세계도 알고 와서 직업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이 있겠죠. 상담의 목적. 그래서 상담의 목적에 따라 언제 어디서 매주 수요일 뭐 오후 2시 여기서 이렇게 항상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상담 목표와 상담자와 내담자 서로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또 서로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담에 대한 비밀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시간이 바로 구조화를 가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원리는 많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윌리엄슨이 나오는데요. 윌리엄슨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는 우리가 수업 때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난데없이 전현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전현무의 전은 빼고 이름만 써서 현무불모라고 할 것이고요. 모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반대로 전현무 씨는 여기 매생이를 키우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매생이 양식장이 계시죠.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모불모가 아니라 모가 많죠. 근데 여기에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 여기는 아예 선택하지 않는 무선택, 그리고 여기는 불일치입니다. 뭐와 뭐의 불일치?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성과 흥미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외워두실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츠, 또 크리츠라고도 하고요. 크리츠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 분류가 있습니다. 이 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또 현모, 불모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 저구비를 써서 저구비를 써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구비는 또 무엇인가? 적은 적응, 우는 우유부단, 비는 비현실성을 따와서 저구비. 빨간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구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샅샅이 수업 때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있고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우리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또 분석해야 내담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정보 분석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담자가 원하는 적성과 흥미에 따른 심리 검사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검사 해석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가 너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와 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신역동에서는 방법을 어떤 걸 쓰나요? 조언자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언자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내담자가 직업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개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담자가 프로그램 이후에 어떠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받으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이 내담자를 분류하고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처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마음의 지원, 마음의 지지, 내담자의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자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상담의 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가 2개짜리가 있고요. 8단계짜리가 있고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5단계 중에 재미있는 글자를 따서 저는 야관 문주를 먹고 목이 개 뜨거워서 훈제연어 좀 줄래 종수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 5단계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단계도 있는데요. 8단계 또한 이제 강아지가 마약견이죠. 이제 마약을 감지하는 강아지가 이제 멍멍하는 비명 소리를 내서 마약을 탐지하고 종료하는 식으로 외우는 식으로 비명을 구상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비명을 구상하는데요. 비명을 구상한 다음에 이 비명 구상 어떤 비명을 쓸지 탐색을 해보고 비명 구상을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개 견자 강아지죠. 마약견은 강아지죠. 그래서 개견자를 넣고 결국 견은 개니까 그렇게 해서 비명 구상 탐색 경계 이렇게 쓰면 제가 말로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일단 두 문자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직업상담의 단계 5단계짜리에는 야관문주 아십니까? 혹시 야는 묵음으로 처리하시고요. 야, 관, 문, 야관문주를 먹었더니 목이 개 뜨거워서 목이 너무 뜨거워서 안주를 빨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제 연어 좀 줄래? 종수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5단계를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 5단계는 이건 관계 형성이죠. 이건 문제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목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훈습을 한 다음에 종결과 추수를 하는 것이 바로 5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얘기하니까 외울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비명 구상. 비명을 구상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비명을 구상해요. 비명을 구상한 다음에 탐색을 하고 마약을 탐색을 합니다. 강아지가 탐색을 하는데 마약견이라 그랬죠? 네, 마약견입니다. 근데 견은 결국 개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시고 한번 또 외워보신다면 이 비는 준비의 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 다음에는 명료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는 구조화, 우리가 아까 구조화를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구조화가 들어가겠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상담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상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고화를 시키고요. 여기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단계, 요건 5단계, 요거는 8단계짜리 단계를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자, 부처의 아니군요. 라포 형성이 먼저네요. 네, 그래서 라포 형성은 어떤 건가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도 내담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당연히 내담자도 상담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을 하고 적어도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기대와 내적 역동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상담자가 좀 더 내담자의 직업 상담에 대해서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나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되고 또 이 내담자가 처음 만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번으로는 부처의 직업상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처는 전 항상 부처라고 하면 부처 현접이 생각이 나는데 부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달팽이 머리를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은 탐정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탐정 행동의 발음을 좀 더 좀 바꿔서 탐정 행동이 아니라 탐전 행동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처 핸접이 어쨌든 핸접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꼼짝마 거기서 손들어 이렇게 하죠. 보통 탐정이 범인을 잡을 때 꼼짝마 손들어 하죠. 그래서 부처 핸접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 핸접을 하려면 탐정 행동을 해야 꼼짝마 거기서 손들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정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탐색, 여기는 전환, 여기는 행동 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 핸접의 꼼짝마 손들어 해서 탐정 행동을 한 다음에
부처 핸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단계를 보셨고요. 9단계에서는 본인의 직업 선택의 문제 유형 분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선택에 문제가 있는 유형의 분류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역시 저는 앞글자를 따서 자선의 정문이라고 앞글자를 따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자는 내 안에 자가 정신분열증은 아닌데 여러 개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아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가 되겠습니다. 선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요거를 선택하면 얘가 울 것 같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울 것 같고, 얘를 선택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망하면 큰일 나고, 그쵸? 얘를 선택하면 크게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정말 두각을 보이지 않고 그냥 숨만 붙어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떤 걸 선택할까, 그쵸? 그래서 선택 불안이 있고요. 여기는 의존성,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 주거나 남에게 물어보거나 해서 의존성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사실 원래 이름은 문제 없음인데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지만 뭐가 없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를 이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에 끝나버렸네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8명, 적어도 6명은 만나겠죠? 6명에서 10명 정도로 만나게 되면 적당한 크기는 8명에서 10명이지만 만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싶어하는 직업을 나 이외에 나 포함해서 8명을 치면 나 이외에 7명 중에 어머님 아버님이 그 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의 어머님 아버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의 친인척이 그 직업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친구들이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어떠한 직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그건 너한테 잘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명 8명 이렇게 많이 만나기 때문에 상담을 1시간 내에 10명, 8명의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죠. 제가 어떠한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7명 친구 중에 몇 명이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집단 상담에서 걔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곤란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1시간 내에 1시간이라든지 2시간 동안 집단 상담을 할 때 개인 상담은 50분 동안 1대1로 할 수 있지만 2시간 동안 10명에서 같이 쓴다면 내가 말하고 내가 또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편을 넘어갔고 직업 상담의 개념들을 한번 봤고요. 2편에서는 직업 상담의 이론 및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동주의 상담의 체계적 둔감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상상하지만 내 몸은 이완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바퀴벌레를 떠올리고 나중엔 바퀴벌레 사진을 보여주고 나중엔 나한테 실제로 바퀴벌레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 몸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이 불안 위계법에 대해서 둔감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발달적 직업 상담의 단계가 있습니다. 또 앞글자만 알려드리자면 둘이서 소개팅을 해요. 누구랑 누구가 문심자와 현태의 소개팅이 있습니다. 이 소개팅은 날려주시고요. 6단계가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할게요. 그다음 개인주의 상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상담은 누구 건가요? 아들러 거죠. 아들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들러의 특징은 열등감을 우월축으로 극복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게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감을 가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겠고요. 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이런 단계들은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또 항상 말은 안 되지만 분종진, 예상추가 있고요. 뒤에 상추가 좀 마음에 든다면 처갓집 상추를 생각해서 예상추가 아니라 같은 말로 처상추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보딘의 상담 기법으로는 또 명비소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만큼은 소비명이라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름을 소비명 해서 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명은 명료와 비는 비교, 그다음 소는 소망 방어 체계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자, 그다음에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이랑 0은 숫자다. 수죠, 수. 1이랑 0은 수입니다. 자, 1은 일치성, 0은 공감, 수는 수용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하겠습니다. 또 7번에 정신분석적 상담의 방어 기제들이 있죠. 너무 많아서 수업 때 할게요. 8번에 교류 분석적 상담의 성격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게 있냐? 팍씨, 막 이런 게 있죠. 팍씨. 그래서 팍씨의 팍을 데리고 와서 페어런츠의 부모, 어덜트의 어른, 차일드의 어린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할게요. 자, 그다음 강화 계획에는 어떤 게 있나요? 픽스를 시켜놓고 간격을 달리 주는 게 있고요. 또 픽스를 시켜놓고 비율을 또 다르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주고요. 또 인터벌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베리어블을 주면서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REBT의 ABCD 모델은 한국어로 외우자면 선비가 되는 결론은 발음을 약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말로 할 땐 론이라고 해요. 선비가 되는 결론은 효로 된다. 이렇게 해서 선은 선행 사건이죠, 그렇죠? B는 비합리적 신념, C는 이제 결과적 컨스킨스죠, 결과. 그다음 D는 논박, 디스퓨트입니다. 논박인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론으로 해주세요. 선비가 되는 결론적인 것은 효다, 효과라 이펙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문자를 한번 쭉 봤습니다. 적어 두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수업 때도 적어서 할 테니까 나중에 수업 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직업상담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사정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항상 줄임말로 하죠.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했냐? 제가 전진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전진을 강요당하는 건데요. 누가 전진을 강요당하냐? 여기에 여자 교직 선생님들한테 전진을 하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 전형적인 하루, 진은 진로 사정, 그리고 강은 강점과 장애, 그다음 요는 요약이 되겠고요. 요교직의 여는 여가 활동을 볼 거고요. 교는 교육 수준과 교육 경험, 그리고 직업은 직업 경험을 보겠습니다. 교육 경험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교육 훈련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수업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수업 때 자세히 볼게요. 또 6개의 생각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일단 색깔만 적어 드릴게요. 빨주노초 파남볼 생각해 보시고 일단 빨강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황은 탈락. 왜냐하면 주황은 노란색이 있는데 별로 빨간색이랑 차이를 잘 못 느꼈어요. 주황은 탈락. 그래서 주황은 너무 비슷해서 탈락하고 그 다음 오는 게 노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이 오나요? 파란색이 오죠. 남색이랑 보라색은 비슷해서 탈락하고요. 나머지
검정색이랑 하얀색이 이제 6개의 생각하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법도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거 외우는 법도 수업 시간에 할게요. 자, 그다음 상담 면접 기법으로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담자의 마음에 잠시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감이 되겠죠. 그다음 5번째,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내담자는 과연 제가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좀 더 미소를 띠면서 좀 더 기울이고 끄덕끄덕거리면서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내담자가 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소를 띠고 앞으로 기울여 준 다음에 눈을 맞추고 끄덕끄덕 주면서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내담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6번째로 직업 가계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가장 주의하실 점이 직업 가계도라는 글자보다는 제노그램이라고 나오는 식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이 제노그램을 심지어가 아니라 영어로 나올 때도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는 바로 제노그램이라는 글자로 기출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노그램이 직업 가계도 X는 아니죠. 아니지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노그램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 직업 가계도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가계도에 대해서도 한번 수업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에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제가 상실된 것을 구원하자라고 제가 글자를 따서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 설정. 내담자와 내가, 상담자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입니다. 일단 나와 내담자가 같이 하니까 상담자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담자는. 두 번째로 실현 가능하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한테 스튜디스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이고요. 그 구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은 내담자가 원해야 된다는 거죠. 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해버렸네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다음에 8번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 많은 글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제가 억지로 한번 외우려고 앞글자를 땄는데 정말 억지스러워요. 제발 그때 가서 억지스러워도 좀 봐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백의 과자를 먹고 절정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 순백의 과자를 먹고 절정 경험을 해서 그 과자를 존경하게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수업 때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틀의 원형 검사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내가 어릴 때에는 과거에는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그 아르바이트에 비슷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가 과거죠. 과거, 여기가 현재입니다. 이 바탕으로 미래에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원형으로 표현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른 건 왜 크기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수업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직업 상담사의 윤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태도는 우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는 누가 날 찾아와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신분석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심리학은 알고 있어도 딱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문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능력이 없을 때는 저는 정신분석으로 카우치에 눕혀서 하는 상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개인정보의 보호, 당연히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윤리적인 이유가, 윤리적인 강령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니까 수업 때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안 되고요. 감염성 질병이죠. 감염성 질병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법원에 학생들이 가게 됐다. 내담자가 법원에 가게 됐다. 근데 법원에서 증거가 필요하다 해서 법원에서 만약 증거를 꼭 알려달라, 상담 내용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법원에서 말하면 비밀 보장의 한계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나 걔 죽일 거야. 나 걔 꼭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해서 정말 살기가 느껴진다면 타인의 생명이나 또 본인이 나 자살하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의 생명이 관련된 것은 비밀을 풀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한계, 자타 생명이 위험할 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대를 받는 것을 상담자가 인식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아빠가 나를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는 사실을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안 돼, 미안하지만 비밀보장의 한계를 깨고 기관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당연히 직업상담사는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요.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인 행동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 내담자 얘기가 너무 특이한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내가 어제 상담했는데 이름은 누군데 이름 되게 특이하지. 걔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집안이 이렇더라 하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윤리 강령을 보면서 그 윤리 강령의 기능을 보시겠고요. 또 직업 상담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요. 우리 기관을 위해서라도, 내담자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9번째는 상담 관계가 있습니다. 이중 관계는 어떤 걸까요? 제가 내담자를 만났는데 내담자가 제가 다니는 마트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마트의 주인이면 직업이 있네요. 마트 주인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와 상담자가 제가 마트를 다니는 소비자고 이 사람이 마트의 주인의 자식이라면 좀만 깎아줘. 뭐 할인되는 거 없어? 그쵸? 이렇게 해서 이중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요. 성적 관계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타 전문직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직업 상담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하고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